자, 여러분 교재 입지계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계수는 우리가 작년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9회는 또 출제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자, 입지계수를 우리 약어로 LQ라고 합니다. 약어로 LQ. 자, 그래서 입지계수는 자, 어떤 지역에 특정 산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산업. 어떤 지역에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한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어 있는가. 이걸 측정하는 지표가 입지계수입니다. 여러분, 광명은 뭘로 특화되어 있어요? 없어요? 산업이요? 예? 전국, 우리 전체 산업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인천 같은 경우에는요, 전에 박사학위 논문을 보니까 인천은 LQ를 20개 산업으로 나눠서 분석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 그걸 봤더니 우리가 인천은요, 자동차 산업하고 부동산 산업이 이 기반 산업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전체 산업에 있어서 고용자 수, 고용 인구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뭐 특정 산업, I 산업 할까요? 전국의 특정의 I 산업의 고용자 수가 이게 분모입니다. 분자는 어떤 특정 지역의 뭐 Z 지역 이렇게 어떤 특정 이 지역은 분자, 분모는 전국. 이때 Z지역 전체 산업에 대해서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 Z지역 I 산업의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이것을 입지계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표가 주어지거든요. 표 주어졌을 때 그 표를 보고 요걸 가지고 숫자만 들어가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LQ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냐 이죠. LQ가 1보다 클 때, LQ가 1보다 작을 때, 또 LQ가 뭐 1일 때인데, 그래서 항상 어느 지역? Z지역. 이 Z지역에서의 특정의 I 산업을 보는데, 자, 이때 LQ가 1보다 크면은 Z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뭐보다 크다? 분모인 전국보다 커요. 그럼 전국보다 크다는 것은 Z지역 I 산업에서 생산을 했어요. 생산을 해서 그 지역에서 소비하고 남아요. 이 남은 나머지를 Z지역 경계 바깥, 외부, 경계 바깥 외부인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뭐 한다? 수출을 해요.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수출을 해요. 수출하는 이 기반 부문의 산업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지역이 성장하면 기반이 되는 산업이 있어요. 기반 부문의 산업입니다. 기반 산업. 그러면 LQ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Z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Z지역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작거든요. 이때는 Z지역 I 산업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 내에서 우리가 판매, 소비를 해요. 수출을 못해요. 수출을 못하는 뭐죠? 수출을 못하는 비기반 부문의 산업이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LQ가 1일 때는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생산하는 자급자족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를 주어져서 계산해서 요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지역, 여러분 어떤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어서 산업에 있어서 이 기반 부문의 활동에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역의 경제 활동은 이 기반 산업 부문의 활동도 있지만은 비기반 산업 부문의 활동이 있는데, 아까 기반은 뭐죠?
이 지역에서 생산해서 소비하고 판매하고 남은 나머지를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활동을 얘기하거든요. 이건 그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활동이죠. 자, 그러면은 어느 게 중요한 거야?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내 기반되는 산업 부문의 활동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반 부문이 그 지역에서 성장을 해야 그 지역에 또 뭐 비기반 부문의 성장을 유도를 해서 지역 전체의 경제를 성장하고자 하는 이론이 경제 기반 부문 이론이에요. 경제 기반 이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어떤 지역이 성장을 해야 된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미래로 가면요. 어떤 지역의 도시, 어떤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 내에 뭐가 있어야 돼? 기반 산업이 있어야 돼. 기반 산업. 기반 산업이 있으면요. 그 지역에 엄청나게 성장을 해. 인구 유입도 많아지고, 예? 세금도 많이 벌어들이니까 많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그 우리 뉴스 보면요, 뭐 요즘에 뭐 개헌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지방 뭐 보니까 대통령 말은 뭐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데, 여러분 지방 분권 강화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방 분권 강화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든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는 건 사상 누각입니다. 여러분 지방 분권 하면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돈이 있는 데서 너네 월급 줘라,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공무원도 안 뽑을 거야. 예, 인건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방자치단체의 전제 조건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중요한 거예요. 재정 자립도. 그럼 그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크기 위해서는 기반 산업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세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하여튼 세금 많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기반 부문 산업 유치에 목숨을 걸죠. 뭐 청주 같은 경우에는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래요? 산업을 유치하면 최대 3억까지 지급합니다. 유치 그 기여도에 따라 그만큼 어떻게 돼요? 산업 유치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산업 유치에 없는 도시 있죠. 산업이 없는 도시는 쇠퇴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는.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 우리 세종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갔죠? 지금 우리 세종 신도시는 이제 청사가 들어가는데 청사밖에 없잖아요. 청사밖에 없으니까 뭐 있어? 산업이 없지. 그런데 어떻게 돼? 산업이 없으니까 그 지역은 성장의 한계를 가져. 과천처럼 성장할 수가 없어. 한계를 가지니까 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겠죠. 예? 그래야 주변 뭐 조촌도 크고 그 주변 지역 오송도 크고 뭐 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산업 유치를 하려고 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어디예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덕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가속기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 원자력연구원하고 포스코 두 개, 이제 포스텍이죠. 포항공과대학에서 2개 있는데요. 거기서 돌리다 보면 비용 비쌉니다. 돌리다 보면서 이상한 게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걸 보니까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이제 한국원자력 그 연구소에서 뭐에서만 한국전력의 종업원들에게만 지급하는 약을 전국에 판매하기로 결정한 게 바로 여러분 그래서 만든 게 애텀이에요.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한국 콜마 함부로 상품 안 팝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된 상품만 팔아요. 콜마 연결해서 만든 회사예요. 한국원자력 연구원하고 콜마하고 만든 게 애텀이라는 게 한국원자력 연구원 약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생산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정부 산하잖아요. 그래서 공장은 어디 만들어라? 세종시에 만들어라. 그래서 세종시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산업을 유치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무슨 거죠? 대구의 기반 산업은 뭐예요? 대구 하면은 옛날 섬유예요. 예? 섬유인데 이 섬유 산업이 쇠퇴하는 산업이잖아요. 근데 70년대 그 섬유 산업에 목숨을 걸어서 어떻게 돼요? 예? 삼성전자가 대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 젤모지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섬유 산업 이 사람들이 절대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예? 예. 안 된다. 왜? 삼성 들어오면 자기들이 이게 힘을 못 쓰니까. 그래서 간 곳이 어디로 가냐? 수원, 기흥으로 온 거예요. 공장에. 그 수원, 기흥이 큰 이유가 있지. 다. 예.
그러니까 한 번 의사결정 잘못하니까 어떻게 그 지역에 쇠퇴. 대구는 산업이 없잖아요. 서비스 산업만 발달했지. 그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섬유 산업 망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 기반 산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광명은 어느 게 기반 산업이 있는가? 물류 산업. 고속도로하고 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물류 산업. 이런 쪽을 해야죠. 그래서 공장, 물류 창고를 이용한 이런 산업이 좀 발달하지 않겠느냐. 사통팔탈이잖아요. 그런 걸 이제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128페이지로 가시면은 도시 내부 구조인데, 자, 도시가 최초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도시가 현재까지 어떠한 형태로 발달되어 왔으며, 앞으로 미래에는 또 어떻게 발달되어 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도시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연구하는 이론이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인데, 또 최초가 또 중요하죠. 예? 최초가 버제스입니다. 1925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버제스란 학자는요, 이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 사회학자,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 사회학자인 버제스입니다. 그럼 버제스는 동심원 이론을 적용합니다. 동심원 이론. 자, 이 버제스의 동심원이죠. 이 동심원 이론인데, 그래서 이 버제스는 미국의, 아까 시카고 대학의 도시 사회학자니까 미국의, 여러분 1925년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때 당시 시카고란 도시 하나를 대상으로 분석한 실증 모형. 여러분 경험적으로 분석한 실증 분석 모형이에요. 실제 이론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그 도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모형입니다. 자, 그때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죠. 어떻게 나오냐? CBD라는 것은 Central Business District 약어입니다. CBD 많이 하는데 중심 업무 지구, 중심 업무 지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럼 이 중심 업무 지구 또는 중심 업무 지대는요, 핵심이야. 그럼 도시의 핵심은 경제, 사회,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 핵심에는 집가가 상당히 비싸겠죠. 그런데 문제는 핵심에서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밀려나서, 주변 지역으로 밀려나서 뭐를 형성하냐? 퇴폐 슬럼 지구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 점이지대. 시험에는요, 이 용어로 많이 나오니까 이걸로 적었어요. 점이지대라고 했어요. 점이지대 또는 전이지역 또는 천이지역이라고 하는데, 점이지대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올해도 나왔어요. 점이지대. 자, 이 얘기죠. 두 번째 동심원이에요. 퇴폐슬럼 지구를 형성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도시의 공장 근로자, 여러분 공장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뭐죠? 공장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택 지역이 형성되고, 네 번째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택 지역이 형성되고, 다섯 번째는 도시 외곽으로 가요. 도시 외곽, 위성이야. 도시 외곽인 위성지대로서 여기는 우리 교외라고 하죠. 교외에 위성, 우리 보면 위성도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위성도시라요. 그래서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위성도시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얘기죠. 그래서 이 도시의 핵심이죠. 도시의 이 핵심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핵심에서부터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뭘로? 동심원이죠. 동심원상으로 도시가 동심원상으로 외연적으로 5개의 지구, 지금 몇 개죠? 5개. 동심원이 5개,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누구냐면은 버제스. 최초니까 요 순서 모르면 안 돼요. 최초는 순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이렇게 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점이지대.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점이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더 가깝게, 이게 도심입니다. 핵심, 도시, 핵심, 도심에 더 가깝게 입지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또 순서 물을 수도 있어, 순서. 그때 순서 물을 때 항상 주의할 거는 두 번째 동심원에 뭐가 있다? 점이지대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자, 우선은 동심원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가 공간, 도시의 공간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도시 생태학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겁니다. 자,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도시 생태학적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도시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도시 공간 구조의 형성을 접근해서 설명하고 있다. 도시 생태학적인 측면. 자, 버제스는 도시를 몇 개? 한 개, 시카고를 갖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다수의 도시가 아니야.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의 형성에 일반화하는 데는 결여되어 있다. 하나만 도시 분석이 쓰고, 또 도로, 교통수단의 발달이 이 동심원 형태를 변형시킬 수도 있는데 그걸 무시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939년에 나타난 이론이 있어요. 자, 1939년에 나타난 이론이에요. 이때는 미국에 이번은 하나가 아니라 몇 개냐면은 142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상세한 주택에 대한 임대 자료를 수집을 해요. 상세한 주택 임대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서 나타난 거죠. 호이트라고 합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 선형인데, 자, 이 원을, 이 동심원을 변형했거든요. 요것도 도시의 핵심은 요거 하나죠. 자, 중심 업무 지구인 도시의 핵심은 이렇게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동질적인 토지용이 이렇게 도심에서 시작되는데 교통의 축, 교통망을 따라서 도심에서 방사가 돼요. 어떻게? 이렇게 교통의 축을 따라서 이렇게 도심에서 방사되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예? 부채꼴 모양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부채꼴 모양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가는 그런 모형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따라서 가죠? 우리는 교통의 축을 따라서 도심에서 방사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교통망이죠. 도시의 성장이 뭐를 따라서? 교통의 축, 교통망을 따라서 성장을 하는데 그 모양이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선형. 선은 부채꼴 선자입니다. 자, 선은요, 부채꼴 선자고 형은 모양 형자입니다. 그래서 부채꼴 이렇게 모양으로 교통망을 따라서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누구? 호이트. 요게 시험에 나오면 교통망과 뭐는 꼭 떠요. 시험에 나오면 교통망 부채꼴 모양이 나오면 아, 누구의 모형이다? 호이트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호이트. 키워드는 요거지 뭐. 뭐 자산 이론은 뭐 나중에 기본석 1열 가서 배우고, 하여튼 교통망이 나오면은 호이트. 자, 그래서 원을 변형한 모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동심원 이론을 또 수정, 보완해서 나타난 이론이 있어요. 또 1945년에 나타났어요. 1945년에 나타난 해리스라는 학자와 또 울만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울만. 해리스, 울만 두 학자의 연구에 의해서 나타난 이론인데, 요 두 이론은 지금 핵심이 몇 개? 한 개인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났더니 이제 핵심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핵심 몇 개? 여러 개 있더라. 다 핵심 이론이나 다 핵심 이론. 자, 그래서 핵심이 하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도시의 핵심은 원래 하나잖아요. 이 핵심이 하나인데, 이 핵심이 하나인 도시의 기능이 전문적으로 분화되면서 부도심이 생기는 거야.
부도심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도심과 뭐가 나타나요? 부도심이 나타나면서 도시가 전반적으로 형성된다는 이론이 다핵심이론이에요. 그래서 도시, 토지 이용의 패턴이 하나의 중심으로, 핵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이렇게 도심, 부도심 이렇게 이산화된 여러 개의 핵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개의 핵심. 그래서 도시가 성장하면서 핵심의 수도 증가하고 이러한 여러 개의 핵심, 이산화된 핵심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도시 전체가 성장한다는 이론이 바로 다핵심 이론입니다. 다핵심 이론. 자, 그래서 최근에 뭐 신도시라든지 대도시라든지 거대 도시들은 거의 대부분 다 무슨 도시? 다 핵심 도시예요. 핵심이 여러 개 있다. 자, 그래서 올해 시험에 다핵심 이론에서 정답을 물었죠. 지문을.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요. 요 세 개, 하나, 둘, 세 개거든요. 출제위원회 교재는 이 세 이론밖에 없어. 그래서 우린 세 이론만 계속 내는 거예요. 요것 위에도 이론 많아요. 근데 다른 이론은 출제하지 않고 하여튼 출제용 교재는 요 세 개밖에 없다는 거. 자, 133페이지로 가서 지대가 나오죠. 자, 지대라는 용어는 많이 여러분 들어봅니다. 자, 지대. 여러분 지류라고 많이 하나요? 지류. 지류는 여러분 뭐 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우리 경제이론에서는 지대라고 해요. 지류라고 안 해요. 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여러분 빌려서 이용하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 대가를 뭐라고 한다? 지대. 그래서 토지에 임대차 형식으로 된 가격이 지대로서 토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다. 토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바로 지대.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가 바로 지대인데 이 지대가 일명 토지 서비스에 대한 가격으로서 토지의 임대차 형식으로 나타난 가격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대 이론을 이제 배울 텐데, 그럼 여러분이 이제 듣는 이제 용어 중에 고전학파란 용어를 이제 들을 기회가 이제 여러분 있을 텐데, 고전학파는요, 영국에서 우리가 1776년, 상당히 오래됐죠? 자, 1776년부터 시작해서 약 1870년 이 시기를 고전학파의 시대라고 해요. 고전학파라는 학파가 있어요. 경제학에. 이 고전학파의 시대에 있어서 이 토지 자본이 있는데 이 토지 자본을 요걸 구별하여 우리는 고찰한다. 이 고전학파에 속하는 경제학자들은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여 고찰을 한다. 그러면 구별해서 고찰하는데 이때 토지는 뭐라고 한다? 토지는 지구가 태초에 형성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뭐다? 물건이에요.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배운 걸 다시 갈까요?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소모가 안 돼요. 소모가 되지 않는다, 토지는. 그런데 이 자본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예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인 자본, 대표적으로 기계. 기계는 사용에 따라 소모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건 소모가 되는 거예요. 소모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소모가 안 되고 여기는 소모가 돼서 토지 자본을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구별해서 고찰을 한다는 거죠. 이때 이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거기에 나오는 데이비드 리카도.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학자입니다.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우리가 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리카도에 뭐가 나오냐면은 차액지대설. 차액지대설인데 리카도는요, 여러분 리카도 영국 생각해서 여러분 1700년에서 1800년 사이, 1776년에서 1800년 사이에 영국의
여러분 농업용 토지를 생각하면 돼요. 영국의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는 다 동일한 것이 아니죠. 비옥도가 좋은 곳도 있고 나쁜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옥도입니다. 농업용 토지는 비옥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죠? 비옥도.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의 비옥도의 차이.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 그러면은 비옥도가 높은 토지가 비옥도가 낮은 토지에 비해서 생산량도 뭐야? 많죠. 당연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단위 농업용 토지의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입니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우리는 생산성. 농업용 토지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 이 생산성도 뭐가 나타난다? 비옥도가 차이가 있으면 생산성도 차이가 있어요. 단위 면적당 농산물의 수확량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이가 있으면은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인 뭐도 지대도 뭐가 발생한다?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가 누구? 리카도입니다. 리카도. 예. 그래서 비옥도의 차이가 결국 뭐를 가져오죠? 지대의 차이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리카도는 이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 자, 이 리카도는 이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뭘로 보냐?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 그럼 농업용 토지에 비옥한 토지가 뭐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다. 이걸 우리는 여러분 들어본 용어 중으로 한번 비옥한 토지가 희소할 거지 뭐 희소성이지 희소성.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자 여러분 농업용 토지 여기에 토지가 있어요. 우리가 농토가 있는데 농토에 인간이 한 사람 두 사람 투입을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생산할 때에 비해서 두 사람이 생산할 때가 생산량이 더 많아지죠. 이렇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 점점 농토에 하나, 둘, 세 사람, 네 사람 투입을 할수록 생산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어느 일정한 단계를 지나면은 토지는 한정되다 보니까 어느 일정한 단계를 지나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사람을 더 투입을 하면요. 총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분은 점점 줄어드는 형상. 그 증가분이 점점 줄어드는 형상을 우리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리카도는 대표적으로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비옥도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다. 같으면 생산성도 같죠. 차이가 없으면 이것도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대도 차이가 없으니까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가 같았는데 현실에 봤더니 지대는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리카도는 설명을 못해요. 리카도는. 그럼 왜 리카도는 그걸 설명 못했느냐 하면은 리카도는 뭐를? 토지의 위치 문제를 뭐했다? 경시를 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리카도는 그 아까 그 비옥도가 동일하면 생산성도 동일하고 지대는 동일해야 되는데 실제 지대는 차이가 있어요. 이걸 설명 못하는 이유는 바로 리카도는 위치 문제를 뭐 했기 때문에 경시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못해요. 예. 자, 리카도의 핵심에서 이 정도만 이번 기초는 이 정도만 좀 하고 학자 이름만 기억나도 됩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진짜 많아요 보면. 근데 출제는 다 되는데 예. 지금은 이렇게 듣는 게 좋아요. 소설책 읽듯이 그래 이렇게 듣는 게 좋습니다. 1, 2월 달까지 또 20%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100% 이해하려면 머리 아픕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1, 2월 달까지 20%만 이해하면 돼요. 20%. 뭐 100% 이해 안 돼요.
그래서 20% 이해돼 있고 잊어버리는 건 당연하니까 그래서 20% 이해되고 학자라면 이건 상권 학자냐 도시 학자냐 지대 학자냐 이거 구별할 줄만 이제 알면 되지 뭐. 그리고 3, 4월 달에 40에서 50만 이해하면 돼. 여러분 계속 반복하면요 나중에 용어가 귀에 익으면요 이해가 빨라요. 그리고 5, 6월 달 몇 프로만 이해하면 돼? 60%만 이해하면 돼요. 100% 이해 안 됩니다. 얼마나 범위 넓은데 60% 이해하면 6월 달까지 60% 이해하면은 합격으로 가요. 왜? 7, 8월 문제풀이 하면요 요 1월을 다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풀면요 성적이 쫙 올라가. 여러분 6월 달까지 모의고사 치면 결혼요 여러분 많이 나와봐요 50이에요. 50점. 근데 50점 정도가 평균 나와요. 그러다가 7, 8월 가면은 개론 점수가 약간씩 오다가 9월 넘어가면 개론 점수가 7, 80점대 다 넘어갑니다. 근데 개론은요 9월 가야 점수가 제대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이제 옛날에 한번 8월 말에 민법 35점, 개론 20점 맞은 사람이 50일 동안 나는 수업만 들었는데 나는 무엇을 했을까 해서 50일 동안 죽기 살기를 하루 10시간씩 공부해서 9, 10월 달 50일 동안 합격했어요. 그래도 합격합니다. 들은 것은 기억에 오래 남아요. 또 쓰면 더 기억에 남아요. 본인이 직접 써보면. 그래서 직접 많이 그래프도 그려보고 수식도 한번 직접 써보시는 게 좋아요. 기억에 그래야 좀 오래 남아요. 자, 절대지대설. 여러분, 원래도 이거 다 출제했거든요, 학자. 그럼 절대지대설은, 이거는 절대지대거든요, 절대지대. 자, 이 마르크스는요, 니카도에 있어서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성 차이, 요거는 무관하다. 관계없다. 관계없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토지는 국공유화되어 있어요? 사유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국공유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토지 거래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사유화되어 있으니까 거래하는 거지. 국가 소유 아니잖아요. 전부. 워낙 전국도 국가 소유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토지는 사유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 자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 자체가 니카도와는 달리 이걸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뭐가? 토지 소유 자체를.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 토지 소유 그 자체로 인해서 뭐가 발생한다? 반드시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가 누구? 마르크스. 토지가 있으면 지대가 발생한다. 쉽게. 마르크스 핵심이죠. 니카도와 좀 다르죠. 그리고 튀넨이라고 있습니다. 튀넨. 자, 독일의 튀넨이라는 학자 있어요. 튀넨. 자, 튀넨은 입지교차 지대설이라고 합니다. 튀넨은 입지교차 지대설인데, 자, 튀넨은 니카도, 여러분 앞에서 배우셨던 니카도,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지대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에 하나를 더 첨가시켜요. 왜냐? 니카도는 뭐를? 위치 문제를 경시했어요. 그 위치를 첨가시킨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면은 생산성도 동일하고 하는데 지대의 차이가, 근데 그 지대의 차이를 발생하는 것은 튀넨이 위치를 첨가함으로써 설명을 해요. 즉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뭐에 따라?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인 입지 이론의 기초를 세운 학자가 바로 튀넨이에요.
그래서 튜넨의 이론을 일명 위치지대설이라고 합니다. 원래 요게 출제 딱 됐죠. 시험에. 튜넨의 이론. 튜넨 하면 위치. 니카돈의 위치를 첨가시켰다. 자, 중심지. 자, 튜넨은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튜넨은 1826년에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을 주장을 하는데, 농업 입지 이론에서 농산물 거래는 시장에서 이루어지죠. 중심지 시장을 보고, 자, Y축인 종축은 지대, 횡축은 거리를 보는 거죠.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선을 지대, 이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지대 지불 곡선, 또는 이것을 한계 지대 곡선인데, 그림에서 봤더니 뭐가 돼요? 오른쪽 밑을 내려가는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 우하향한다. 이 지대 지불 곡선은 우하향하는데, 자,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럼 중심진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떨어졌어요. 이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이 지대는 뭐가 돼? 거리가 이 정도 떨어진 지점, 예를 들어서 10km다. 그럼 10km지면 지대는 뭐가 돼? 제로지. 예? 제로. 그래서 지대가 0입니다. 0, 제로. 지대가 0인 상태는 거리다. 그러니까 지대가 0인 상태는 거리다. 지대가 0인 상태는 거리. 이 지대가 0인 상태는 거리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한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대가 0인 상태는 거리는 한계지인데, 그럼 이 점을 지나서는 지대가 어떻게 돼? 이 점을 지나서는 지대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토지를 이용하지 않네요. 지대가 마이너스인데 토지를 빌려주고 마이너스 지대 받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용을 안 해요. 그럼 어디서 이용한다? 요 한계지에서 요 사이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용 토지가 어떻게 돼요? 한계지 요 안에서 농업용 토지가 중심진 시장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농산물의 수송비, 시장까지 운송하는 수송비는 점점 적게 들죠. 예, 그래서 그 수송비의 전략분을 뭘로? 한계지 내에서 농업용 토지가 중심진 시장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전략되는 이 수송비, 농산물을 시장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 수송비 전략분을 뭘로? 지대로 지불해라 라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우리는 튜넨, 수송비를 얘기가 나옵니다. 튜넨 하면은 뭐가 나온다? 수송비예요. 여러분, 니카도는 이 얘기거든요. 니카도는 지대는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된 생산물인 농산물 가격이죠. 생산물 가격 농산물이죠. 그리고 이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비를 뺀 것, 이렇게 보는 건 튜넨이 아니라 니카도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튜넨을 하나 더 첨가시켜요. 이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중심진 시장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뭐를? 수송비를 고려를 하는 거예요. 수송비를 뭐야? 빼야 이제 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비의 전략분을 뭘로 지불해야 된다?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 요 튜넨이죠. 튜넨은 뭐를 고려한 거야? 수송비를 고려한 거예요. 그럼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시험에 이런 질문 내거든. 그림 보면서, 자, 중심진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하락한다. 맞죠? 네. 출제 그렇게 해요, 시험에. 하락이 포인트잖아요. 또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한다. 맞죠? 뭐 여기서 생산해서 시장 운송하는 수송비 많이 들잖아요. 가까이서 생산하는 것보다.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한다. 또 반대로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하락한다. 되겠죠? 그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림 보면서 그 암기할 문제가 아니지. 그림 보면 나와야지. 그 지문은 OX가. 자, 튜넨의 이론입니다. 튜넨은요,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론 잘 보고, 요 학자 올해 다 출제했어. 올해 시험. 작년은 마르크스 출제했고요. 올해 세 학자 다 출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136페이지로 오시면은 도시 토지의 직가인데, 자, 여러분이 고전 학파에서는 농업용 토지거든요. 예, 이 시기로 봤을 때는 농업용 토지야. 지금 이 시기는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 지대에 관심을 초점을 가졌다가, 자,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도시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발달하면서 경제학자들은 농업용 토지 지대보다는 도시 토지에 있어서의 위치에 따르는 뭐를? 위치에 따르는 토지 가격, 지가에 관심을 가지게 돼. 그래서 도시 토지의 지가 이론이라고 해요. 지가는 토지 가격입니다. 자, 여러분 배운 용어 중에 알프레드 마샬 배우셨어요? 위치로서의 부동산 할 때 알프레드 마샬은 우리는 위치의 유용성에 따르는 화폐 가치 총액을 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 토지의 위치의 중요성을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허드도 배웠죠. 허드는 또 접근성 배웠잖아요. 자, 배운 거 한번 또 복습해 볼까요? 토지 가격 지가는 불로소득인 경제지대의 바탕을 두고, 경제지대는 위치에, 또 위치는 어떻게 돼? 편리함에, 편리함은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인 가까움에 의존한다. 따라서 지가는 가까움, 즉 접근성에 의존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허드. 허드 하면 접근성. 이렇게 떠올라야죠. 요 두 개는 이미 배운 거죠. 앞에서.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학자를 보면은 시험에는 헤이그를 내.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을 출제를 하죠. 자, 마찰 비용은 이 지대와 뭐를? 수송비를, 다른 말로 또 교통비. 예? 농업용 토지에서는 수송비지만 도시에서는 교통비. 자, 요 두 가지를 더한 게 마찰 비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장인 도심에 도달할 수 있고, 중심지의 도심에 도달할 수 있고, 또 수송비,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뭐라고 하죠? 지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이그는요, 교통수단이 좋아요. 교통수단이 양호, 좋으면요, 뭐가 좋아요? 도심으로 접근이 더 좋아지거든요. 교통수단이 양호하면은 공간의 마찰이 적어져요. 도심이 접근이 더 좋으니까. 접근이 더 좋아지면 그만큼 뭐도 우리는 지대도 더 높아진다. 그래서 교통수단이 양호하면은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기 때문에 마찰 비용이 적게 들어서 뭐가 돼? 지대는 높아진다고 주장한 학자가 헤이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우리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죠.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을수록 지대는 점점 뭐다? 낮아지죠. 반대로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을수록 교통비는 점점 증가하죠. 그 두 개 더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액수가 점점 상충이 되겠지. 그것을 이제 보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헤이그의 이론입니다. 헤이그의 이론을 보고 노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에 노스 137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노스란 학자가 있어요. 학자가 많네요, 보니까. 노스에 토페카 연구가 있어요. 자, 이 노스라는 학자는요, 미국 남가주 대학의 학자인데, 이 남가주 대학의 학자인데, 노스는 미국에 보면은 미국의 캔자스주가 있어요. 자, 미국의 캔자스주의 조그만 소도시인 뭐를 연구했다? 토페카시. 이게 토페카시를 우리는 소도시거든요. 토페카라는 조그만 소도시의 지가, 토지 가격을 실증으로 또 분석해요. 여러분이 실증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도시 기준과 미국이 좀 다른데 미국은 이 토페카가 그때 당시 분석할 당시에 인구가 10,000명 이하예요. 소도시. 지금과 다른 겁니다. 상당히 오래전 분석했잖아요. 여기서 도심이 주어졌어요. 도심이 주어졌고 토지 가격 지가 도심으로부터 이 거리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도심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것을 우리는 100% 입지라고 합니다. 도심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이 100% 입지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상업용이 가장 높죠? 100% 입지인데 이 도심인데 소도시거든요. 소도시에서는 도심에서는 지가는 이렇게 우뚝 솟고 있는데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져서 지가는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형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 그림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 직가구. 구는 거북이 구자. 여러분 거북이 구자거든요. 거북이를 뒤집어요. 배 뒤집어 보세요. 뒤집으면은 그림이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해서 우리는 이 노스 교수님을 뭐라고? 직가구배 형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직가구배 형상. 일명 토페카 형상이라고 해요. 직가구배 형상. 일명 토페카 형상이라고 불리는 게 이 그림의 형태. 그래서 소도시의 직가 구조는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이론은 나중에 또 한번 뒤에 가서 토페카는 또 배웁니다. 토지 이용을 할 때 배우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학자들의 견해가 많은데 여러분이 학자들의 견해 실제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 모형, 도시 내부 구조 이론, 지대 직가 이론의 학자는 잘 구분해서 핵심 키워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잠시 쉬고 입찰 지대 곡선부터 들어가겠습니다.